7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경비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네, 이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 사건 사고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60대 경비원 이 형이 상당 부분 줄었네요. 네, 감형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4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질이 나쁘고 같은 아파트를 경비해야 될 분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7살 여아를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가서 이제 몸을 더듬은 그런 추행을 한 겁니다. 네. 그 아이의 이제 트라우마라든가 우리가 성추행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제 4년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높다 낮다 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공방은 있겠습니다만 2심에 가서는 2년 6개월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감형이 됐어요. 감형의 이제 사유로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범죄 관련된 전과가 없다.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하고 반성하고 있다. 네. 또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네. 사실 사과가 합의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도 뭔가 선처를 이제 요구한다든가 혹은 뭐 이 정도면 됐다라든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제 감형이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겠는가.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보거나 혹은 뭐 이병헌 씨와 관련된 협박 네. 두 이제 젊은 여성이 있죠. 근데 반성문을 수십 통을 이제 재판부에 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었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전혀 감형되지 않고 1년 2개월의 실형이 떨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의 반성이 과연 합당한 반성이냐? 그래서 이제 이 반성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쪽에서 용서의 마음이 들 정도가 반성이 네. 받아들여지는 것인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2년 6개월 감형은 사회적으로 재판부가 너무 봐준 것 아닌가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2심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이제 피해자 측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3심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사회 사건이 좀 많은 이 국민들이 또 분노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만큼 또 다른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벌백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법에 또 비정한 논리가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재판부가 신중한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네. 글쎄요, TV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 굉장히 어쨌든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반성이 아니고 사죄에다가 네. 처벌을 이제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무엇보다 이제 붕괴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60대가 뭐 이제 정말 10살도 안 된 여아를 성추행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지만 경비를 하시는 분은 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관이 자신들의 주민에게 어떤 범죄적 행위를 했다. 이건 더 죄질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외부에서 잠입한 뭐 성범죄자가, 성전과자가 그 아이들에게 위험을 가하려고 해도 경비원이시라면 어찌 보면 그것을 정말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뿐인데 이런 경우가 정말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격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또 안타까운 역으로 을로서의 경비원들이 또 부당한 인권 유린을 네. 당하는 경우를 봤잖아요. 가불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데 경비원분들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되고 당연한 그분들의 근로의 대가가 주어져야 되지만 또 경비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또 정말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네. 우리 사회가 같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요, 이 감형되거나 뭐 집행유예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로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이거나 어린 유아거나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6살, 7살 여아를 데려다가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주로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이 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도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말 분노나 그 이제 일을 당할 때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네. 가해자 쪽에서 혹은 뭐 가해자를 변호하는 쪽에서 좀 악용한다면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사실은 정황을 뭐 약간 조작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받은 피해 강도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저분들도 이제는 좀 이제 잊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이 법정에서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재판부가 네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정말 이제 이 장애인들이나 아동들에게 이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성범죄를 가하는 것은 더 가중 처벌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좀 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뭐 이제 이 반성의 기미가 있으므로 용서를 해줘서 감형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 필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할머니가 손자를 좀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많이 심하게 때린 정황이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남매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서 부모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그게 이제 7년여 전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육원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쨌든 양육하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할머니와 손주 손녀들의 이 친밀감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님이 젊습니다. 51세 할머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자녀가 한 20살 무렵에 결혼을 해서 바로 아이를 낳고 누나는 10살 초등학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망한 이제 손주 남아는 이제 7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젊은 할머니인데 51세 할머니가 훈육 차원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이 손주가 거짓말을 하니까 네. 이 아이도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 상처가 많은 아이죠.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했죠. 보육원 생활했죠. 어찌 보면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일탈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혹은 뭐 애정을 더 받고 싶어서 뭔가 응석이나 때를 많이 부린다든가 친구들과 다툰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회화가 돼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회초리나 몽둥이로 굉장히 좀 강하게 네. 엉덩이와 이제 다리를 때려서 이 아이는 이제 피 먹이는 상태에서 결국 병원에서 이제 판단한 것은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타에 의한 사망인데 사실 그 밤에 아이가 맞아서 이 알타가 사망했겠죠.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는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도주하셨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건 과실치사로 보여져요. 의도한 살인은 네.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요? 훈육과 양육의 방식이 올바르지 못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할머니가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되면 아까 10살 초등학교 누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네요. 그 이제 누나는 또 보육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을 키워낸 저출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좀 케어하는 시스템은 취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가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공공시설로 갈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이제 그러한 시설들이 얼마나 또 이 아이들을 가정 못지않게 잘 키워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또 답답함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생 누나, 10살 누나는 또다시 네. 보육원으로 가야 되는 신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이 존속 비속 사건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또 이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고 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이게 지난해 6월에 굉장히 크게 이제 우리 사회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인데요. 60대 아버지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어떤 장애를 입으셨어요. 물리치료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어떤 그 상해를 당해서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는 이제 생계형 직장에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의 좀 수발을 맞게 됐어요. 근데 이 딸도 지금 이제 직장에 있는 상황은 아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일종의 간병인 역할을 친딸이 하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다리를 자꾸 움직이고 가만히 고정시키고 계세요. 아빠 이제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뭔가 좀 이제 이 분노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취업 스트레스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뭐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겠죠. 그것이 거동이 불편한 아빠에게 폭발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아버지와 마찰이 빚어지면 아버지를 이제 폭행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 심하게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아버지를 마구 때렸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침에
사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쇼크사로 사망을 하셨는데 네. 이 사건이 정말 뭐 어찌 보면 아까 이 손주를 과실치사시킨 할머니도 계시지만 네. 이 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것도 좀 엽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굉장히 뜨거운 사건이었고 재판에 붙여졌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여성 가해자가 그러니까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배심원단은 오히려 이 여성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다. 네. 근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동안 계속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형량은 6년으로 지금 판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시나요? 심신미약. 사실은 이게 직계 존비속 문제, 이 살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폐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게 인간의 윤리를 저버린 경우인데요. 그래서 형량도 높습니다, 사실은. 이게 네. 굉장히 좀 이 죄질이 나쁘다던가 살해 방식이 잔혹하다든가 그러면 이제 무기징역도 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정도 되는데 지금 아버지를 살해한 입장에서 뭐 본인의 심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6년이면 그렇게 높은 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재판부가 이 여성의 심신미약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네. 다만 이제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입장은 좀 갈렸다. 이 여성의 입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6년 네. 선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청년인 거죠. 26, 올해 해가 바뀌어서 27이 됐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재판부는 또 감안해 준 네.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문제는 이 여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것 자체가 정말 이 부친에 대한 살해를 얼만큼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 대목은 제가 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높은 형량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노인들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성매매를 권하는 이른바 바카스 아줌마라고 네. 하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서 검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 또 종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점도 좀 고려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경찰 측은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묘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고 종묘 쪽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죠. 그렇죠. 네. 그 옆에 파고다 공원이 있고 그 일대에서 노인들이 모이셔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또 생산적으로 이제 토론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 당신들 나이 들어가는 분들의 또 여러 가지 고충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은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르신 중에서도 남성분들은 또 이게 남자인지라 여기서 이제 성욕의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정말 어찌 보면 용돈이 넉넉하지도 않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돈을 노린 성매매가 성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가 바카스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바카스라고 부르면 특정 이제 제약회사의 좀 브랜드라서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고속도로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게 등산로에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종묘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쪽이니까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가의 성매매가 노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경찰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처벌됐어요. 60대, 70대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어떤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혹은 행하다가 이제 많이 처벌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노인들을 인터뷰한 보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한쪽은 잘하는 거다. 이거 좀 정화해야 된다. 이 종묘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또 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인데 네.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정리가 필요했었다라고 찬성하는 노인들도 다수 있는 반면 노인들의 성의 문제를 또 토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불륜이거나 집에 또 이제 뭐 이 내외분이 같이 생활하는데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독거노인들이 많으신데 이 독거노인들의 성 문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지금 네. 이 문제가 뭐 간통죄 폐지 또 다음 달에 예고돼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구 중에서 7%가 65세 이상 넘어간 고령화 사회는 이미 한참 전에 들어왔고요. 지금 내년 후년이면은 이제 14%가 넘는 이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요.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금기시되기도 하고 지금 프라이버시나 자유연애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면서 그럼 60대, 70대, 80대까지도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으로 존재하는데 네. 근데 이것을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공간, 뭐 어떤 이제 지역
어떤 또 이 어떤 사회적인 룰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사실 지금 고령의 뭐 경로당이나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곳에서 또 활발하게 연애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황혼 결혼, 황혼 이혼도 많지만 네. 황혼 동거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완화된 시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좀 어떤 측면에선 응원해드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분들의 또 그러한 이제 성과 관련된 연애 문제들을 좀 허용해드리는 부분은 필요하고요. 거기서 이 성매매는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하게 대두된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화두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